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대선이 내년인데 과거 평균 수익률, 우리가 항상 궁금한 그러한 주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내년인데 역대 대선 직전 12월 수익률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950년 이후 대선을 앞둔 12월 나스닥은 무려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 4% 정도 더 오르는구나 라고 낙관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12월 초는 약하고 중순부터는 탄력을 받는 모습이 평균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번에도 만약에 12월 초에 약한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아이고 한번 사볼까, 산타릴리 한번 노리고 매수해볼까 라는 얘기를 통계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년까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1984년 이후 대선이 있는 해는 평균 4%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그러면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평균적으로 원래 미국 증시는 같은 기간에 평균 9%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랑 좀 달라요. 그냥 계속 오르는 게 패시브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대선이 있는 그 해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인 4%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아마도 대선이 주는 불확실성,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단순 통계라서 이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이거를 믿자면은 12월 초에 만약에 빠진다면 조금 매수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구나,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에는 우량주 시대가 온다. 미국 BMO 캐피털에서 내년 주식시장에는 전통 주식이 보상을 받을 것, 이러한 전망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주,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은 안정적인 배당도 착실하게 주는 그런 친구들이 간다는 소린데,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분명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성장주는 못 가고 가치주의 시대가 분명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싹 다 틀려버렸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자면은, 과거에는 주식 투자를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MTS가 크게 보급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직접 뭐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로 하거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이 조금 더 많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한탕주의가 커져가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최근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오르는 기업들 전부 다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만 오를 수 있고, 안정적인 주식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아마도 앞으로 진짜 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증시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우량주 시대가 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와중에도 오른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빛나는 친구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배당주가 힘을 못 쓴다. 찬바람 불면 밑대, 아니 배당주, 이러한 증시견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배당주는 겨울에는 시기는 조금 다를지언정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 배당주인 통신주가 11월에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심플하겠죠. 그냥 은행을 가도 배당주의 배당이 육박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위험 자산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통신주의 실적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도 리스크가 분명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왼쪽에 보이는 KT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3,200억으로 전년비 30%나 감소했고, LG U+도 전년비 11%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뭔가? 바로 5G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가입자로 줄어들고,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라, 이런 압박을 몇 년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통신주를 들고 계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가냐 라고 고민하셨다면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미국 지역은행이 또 파산. 미국 중소은행 3곳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파산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은행에 인수될 것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 은행들은 바로 코메리카, 자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 이러한 작은 은행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얼마 전 한 6개월 전 기억나시나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증시가 출렁거린 바 있었는데 또다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AS텍 대박, 완전 대박. 자외선 차단 원료 생산 기업인 AS텍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다시 공모주를 열심히 한 우리에게 매우 큰 수익을 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저와 히릿은 둘 다 빵을 열심히 구워서 남들 맛있게 먹는 거 손가락만 빨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또 아침에 친구 녀석이 자기가 뭐 95,000에 팔았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95,000에 팔았으면 얼마죠? 거의 6만원이 넘는 수익, 한 주당 6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서 솔직히 진짜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S텍 배정 주식수가 0.46개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명 중 1명은 못 받아서 아마도 많은 기름분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듯한데 어쨌든 이번에 못 봤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겠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여튼 AS텍은 올해 상장한 화장품 관련주처럼 또 대박을 쳤으며 이제 올해 공모주 몇 개 안 남았습니다. 3개인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부 다 대박 터지고 올해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내년에 구만전자 갑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뷰에 의하면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비중이 다시 20%를 회복하며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D램 그리고 낸드가 각각 60%, 3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올해도 반도체가 좋긴 좋았습니다. 다만 AI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또 온디바이스 쪽만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나는 메모리 그쪽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결과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메모리가 드디어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를 관심있게 봐야겠죠. 목표 주가 9만원, 15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며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닉스의 뷰와 또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들이 어떤 뷰가 내 생각이랑 가장 밀접한지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기릿이랑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경제 소식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에서 저의 생각은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시장에서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길이 어제는 뭐 하이닉스 팔라고 했다가 오늘은 사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요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저 기릿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가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반대 시각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그거를 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정보를 그냥 기름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전혀 리딩의 목적도 없고 리딩할 실력도 안 된다는 거 그 부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인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리노공업 등도 추천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AI폰 상표권 등록 관련 뉴스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인공지능을 넣은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한 와중에 상표권 등록도 마쳤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온디바이스는 클라우드로 전송 없이 그냥 기기 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 속도에 강점이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에도 전부 다 투입된다고 하는데 온디바이스 관련주가 올해 말 마지막 불꽃을 나타낼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미래기획단이 뭔데? 자, 여기도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삼성전자가 부회장급 조직인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했고 2009년 이건희 삼성회장이 만들었던 신사업 추진단이랑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이오와 배터리에 신경을 썼는데 이게 바로 삼성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를 또 잡았죠. 그렇다면 이번 미래사업기획단 이것도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향후 10년에 삼성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디에 신경을 쓰는가 봤더니 일단은 자율주행, 친환경 차량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영현 삼성 SDI 이사회 의장에게 중책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삼성전자 올해 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로봇에 신경 쓰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또다시 나타나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겨울인데 수영복이 잘 팔려요.
자, 겨울인데도 수영복 매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합니다. 바로 따뜻한 휴양지로 떠나는 고객이 늘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12월에 이렇게 여행을 가나 봤더니 12월에 해외여행을 예약한 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120%가 증가했고, 그중 동남아를 예약한 비중이 약 60%나 된다고 합니다. 다들 따뜻한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영복이 잘 팔릴 수밖에 없고, 특히 MZ를 중심으로 캐주얼한 스임웨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나이키 스임웨어 신상품 선출 시 행사 때 새벽 1시부터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자 최근 들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수영복 할인 행사에 힘을 쏟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3034 청년 56%가 미혼. 저 길이 또 지금 현재 만 33살입니다. 그런데 저 길이 또 미혼이니까 여기에 한 표 던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평균적인 혼인 연령인 30에서 34세 청년 중 56%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는 18.7%밖에 안 됐는데 이게 3배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청년들의 의식 변화 때문이겠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10년 전보다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지금은 1000만 명인 우리나라 청년이 30년 정도가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저 기릿이 이제 60 몇 세면은 은퇴할 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길에 나가면 청년 보기가 힘들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6개월 만에 2010달러 돌파. 1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이 한때 2010달러를 넘어서며 6개월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 관련주 또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금 가격이 상승한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 것 아니냐, 이러한 기대가 퍼졌기 때문이고, 또한 오는 30일 공개될 미국 PCE 지수도 전월보다 낮아질 것, 이렇게 예상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업이익 감소세도 지속되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계속 확산 중. 중국에서 10월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들어 관련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어제부터는 마스크 관련주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며 관련 질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현재 환자가 늘어나며 베이징에 있는 수도 소아과 학원 산하 아동병원의 진료 대기 시간만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하며, 응급실은 10시간 이상 대기해도 진료를 받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베이징에 있는 항공종합병원 소아외래 환자는 작년 대비 30에서 50%나 증가한 모습까지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만 여기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빠르게 전파되는 게 우리한테는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고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네요. 또한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냥 마이코플라즈마가 걸리든 감기가 걸리든 둘 다 감기입니다, 요렇게 진단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명확하게 분류하는 기술까지 챙겼다고 하며, 그래서 결국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국 폐렴 때문에 한번 크게 되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조금 더 긴장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케찹 가격 인상 안 합니다. 다음 달부터 케찹과 카레 등 24종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했던 오뚜기 한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철회한 이유가 뭔가, 바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강한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CJ제일제당, 풀무원도 앞서 가격 인상을 취소한 바 있었는데 오뚜기도 이를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 뭐 계속 가격을 안 올리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앞서 2월경 하이트진로도 소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얼마 전에 올린 걸 봤을 때 아마도 이 친구들도 내년 초 중순쯤에는 올리겠구나 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만화 웹툰 국가가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화 웹툰 업계 간담회에서 만화 웹툰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 본격적 진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관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가 봤더니 바로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강한 대응을 요청했는데요. 불법 사이트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며 해외 서버를 두다 보니까 민간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고 처벌 금액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며 오늘 핑거스토리, Y랩, MBT 등 웹툰 관련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앞으로도 웹툰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이 맥주가 인기.
아사히에서 나온 신제품 슈퍼드라이 크리스털이라는 맥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만에 100만 상자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게 왜 그렇게 또 인기인가, 뭐 예전에 왕뚜껑 있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게 있나 봤더니 원래 슈퍼드라이가 도수가 5%인데 얘가 3.5%밖에 안 되는 도수가 조금 낮아진 맥주라고 합니다. 사실 술꾼한테는 이게 도수가 낮아지면은 이게 왜 인기냐, 오히려 한 개 먹을 거 2개 먹어야 되니까 더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금 일본 시장 내에서는 도수가 높으면 쉽게 취하거나 건강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볍게 한 잔,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시장에서 무알콜 맥주는 이미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무알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죠. 앞으로 우리도 이제 도수가 낮아진 그러한 맥주가 출시될 걸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서 조금 인기가 있을 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 역사적 저평가. KB증권에서는 삼성 SDI의 주가는 최근 4개월간 마이너스 35%나 급락했다며 이는 역사적 저평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수익성은 견조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은 1.9조 원, 내년은 2.4조 원, 내후년은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 그래서 지금 내년 예상퍼가 14밖에 안 돼서 야, 이거 2차전지가 퍼 14가 맞냐?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친구들이 고평가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2차전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나쁜 것, 그 부분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걸 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심리만 개선되면은 분명 빛을 볼 것,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내년에 2차전지 오히려 팔아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에서는 내년에는 2차전지 비중을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전기차 수요 둔화, 수주 공백기, 이러한 악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LG엔솔의 목표 주가를 53만 1,000원으로 낮추고 삼성 SDI도 66만 원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 2차전지 빠질 대로 빠진 건지 아니면 더 빠질 때가 남았는지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투표한 나라가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결선 투표 없이 결정이 된다고 하고, 만약에 3분의 2 이상 득표한 나라가 없다면은 2개의 국가가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1차 투표에서 이제 단독 우승,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이탈리아를 누르고 결선에 진출한 다음 시간을 조금 더 벌어서 이제 또 마케팅을 더 많이 해서 그때 결선에서 사우디를 이기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우리나라와 함께 2위를 다투던 이탈리아는 패색이 짙어지자 이번 총회에 총리가 불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과연 오늘 밤 사우디가 혼자 단독으로 우승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와 함께 같이 결선 투표로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